밤 11시 교회 종이 3번 울렸습니다. 땡땡땡. 이정희는 창문을 닫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비에 젖은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빛나는 종탑이 보였어요. 그 종소리는 5년 전 아들이 사라지던 날 밤에도 들렸던 소리였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그 종은 3년 전부터 고장나서 울리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천천히 현관문을 열자 우편함에 낡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젖은 손으로 봉투를 꺼내든 정희의 눈이 커졌어요. 아들의 필체였습니다. 그날 나는 거기 없었다. 정희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어요. 엄마, 내가 왜 사라졌는지 종소리 3번을 들어요. 정희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5년 만에 찾아온 아들의 흔적이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젖은 종이가 손바닥에 달라붙었어요. 거실로 돌아온 그녀는 탁자 위에 펼쳐진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날짜 5년 전 오늘 아들 이현우가 사라진 날이었어요. 정희는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들의 글씨는 분명했지만 어딘가 다급해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며 쓴 것처럼 획이 흔들렸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찢어져 있었고 잉크가 번진 자국도 있었어요. 급하게 쓴 편지였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옷장 맨 위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현우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앨범, 대학 수첩, 그리고 회사 명함.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서주 청원개발 과장 이현우. 2015년 현우는 30살에 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건설 회사였어요. 처음엔 괜찮은 직장이라 생각했습니다. 급여도 나쁘지 않았고 아들은 성실하게 일했어요. 하지만 2019년 가을부터 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을 기억했습니다. 현우가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손이 떨렸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큰 일을 겪은 것 같았어요. 정희가 물었지만 현우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저 괜찮다고 곧 나아질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 아들의 밤은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가 통화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에서 이상한 일을 봤어요. 정희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직은 말 못해요. 확실해지면 그때 얘기할게요. 엄마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2020년 10월 9일 현우는 짧은 메모만 남기고 집을 나섰어요. 잠깐 외출합니다. 저녁에 올게요.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고 정희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했어요. 경찰은 성인 남성의 자발적 가출 가능성이 높다며 며칠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걸.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CCTV 기록을 추적했지만 마을 입구에서 현우의 모습이 끊겼어요. 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고
휴대전화 신호도 사라졌습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한 것 같았어요. 정희는 5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서울의 쉼터를 돌아다녔고 실종자 찾기 단체에 가입했으며 방송국에도 제보했어요. 현우의 사진을 들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뛰어갔어요. 하지만 매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5년이면 긴 시간이라고, 이제 새 삶을 시작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어디선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본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가 왔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박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호는 현우의 대학 동기였고 지금은 구청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사라진 후 은호는 정희를 여러 번 도와줬어요. 실종자 신고를 함께 냈고 CCTV를 확인하러 다녔으며 정희가 무너질 때마다 곁을 지켰습니다. 전화벨이 3번 울린 뒤 은호가 받았습니다. 은호야, 편지가 왔어. 현우한테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정말로요? 진짜야. 현우 필체가 맞아. 종소리 3번을 들으라고 했어. 은호는 곧장 차를 몰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종탑의 불빛만이 멀리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마치 등대처럼. 30분 후 은호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38살의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현우와는 대학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함께 MT를 가고 과제를 하고 취업 준비를 했던 사이였어요. 현우가 사라진 후 은호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친구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더 자주 연락할 걸 그랬다고 후회했어요. 은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글씨를 살폈어요. 빛에 비춰보고 냄새도 맡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정희를 바라봤어요. 정희 아주머니, 이거 정말 현우 형 글씨 맞네요. 이응을 쓸 때 삐침이 있는 버릇 그대로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아들의 글씨는 특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썼거든요. 은호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종소리 3번을 들어요. 그는 턱을 만지작거렸어요. 혹시 교회 종 말하는 건가요? 정희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언덕 위에 우뚝 선 종탑이 보였어요. 오늘 밤 11시에 종이 울렸어. 분명히 들었어.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다들 그 종이 고장났다고 하잖아. 은호는 종탑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석조 건물이었어요. 몇 년째 관리가 안 돼서 담쟁이 덩굴이 벽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교회에 가봐야겠어요. 최명수 관리인한테 물어보죠. 정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종탑의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정희는 아들의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명함 모서리가 파고들었지만 놓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종탑을 바라봤어요. 종소리가 다시 들릴까 귀를 기울였습니다. 밤새도록 시계를 보고 또 봤어요.
11시가 되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정희는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은호와 함께 교회로 가기로 한 시간은 아침 9시였지만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1시간도 아까웠어요. 정희는 손전등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어요.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교회를 향해 걸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 언덕을 올랐습니다. 교회는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어요. 교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종탑은 교회 건물 옆에 따로 서 있었습니다. 낡은 철문이 달려 있었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정희는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당연히 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발밑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손전등 빛에 뭔가 금속이 빛났어요. 정희는 몸을 숙였습니다. 흙 속에 반쯤 묻힌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흙을 털어내자 형체가 드러났어요. 손목시계였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시계를 손바닥에 올려놓자 손전등 빛에 글씨가 보였어요. 시계 뒷면에 새겨진 글씨. 현우에게 2015년 입사 축하 마이너스 엄마가.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입사하던 날 그녀가 선물한 시계였어요. 당시 정희는 퇴직금을 모아 그 시계를 샀습니다. 비싼 시계는 아니었지만 정성을 담았어요. 현우는 이 시계를 매일 차고 다녔습니다. 회사에 갈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항상 왼쪽 손목에 차고 있었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가슴에 안았어요. 차가운 금속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시계를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호야, 교회 앞으로 와. 뭔가 찾았어.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호는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언덕을 뛰어 올라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손목시계를 꺼내 보였습니다. 은호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시계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유리판에 금이 가 있었고 시계바늘은 멈춰 있었어요. 시간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정희는 그를 바라봤어요. 편지가 온 시간이야. 종소리가 울린 시간도 11시였어.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종탑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래된 석조 건물이었어요. 3층 높이의 좁은 탑이었고 꼭대기에 구리로 만든 종이 달려 있었습니다. 종탑 벽면은 세월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벽돌 사이로 이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교회 관리인 최명수가 나타났습니다. 70살의 노인이었어요. 키가 크고 말랐으며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명수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30년 전 서울에서 내려와 교회 일을 맡았는데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았거든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저 교회와 종탑을 관리하며
혼자 살았어요. 명수는 정희와 은호를 보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정희는 손목시계를 보였습니다. 명수는 시계를 잠깐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물건이에요. 은호가 물었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종은 고장났습니다. 3년째 울리지 않아요. 정희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명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람 소리였을 겁니다. 비 올 때 종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하지만 정희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종소리였어요. 땡, 땡, 땡 3번 울렸습니다. 바람 소리와는 달랐어요. 명수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탑으로 향했어요.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와 은호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종탑 내부는 어두웠습니다. 좁은 나선형 계단이 위로 이어져 있었어요. 벽은 축축했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명수는 손전등을 켜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의 발걸음은 익숙했습니다. 수없이 오른 계단이었거든요. 정희와 은호도 뒤를 따랐습니다. 계단은 가파르고 좁았어요. 손잡이도 없어서 벽을 짚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3층에 도착하자 종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구리종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어요. 세월의 흔적으로 구리가 푸르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밧줄이 아래로 늘어져 있었어요. 명수는 밧줄을 당겨봤습니다. 종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는 정희와 은호를 돌아봤습니다. 보세요. 종추가 고정돼 있습니다. 울릴 수가 없어요. 정희는 가까이 다가가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종추가 철사로 단단히 묶여 있었어요. 여러 겹으로 감겨 있었고 매듭도 복잡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은호가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바닥에 발자국이 있었어요. 먼지 쌓인 바닥에 선명하게 찍힌 발자국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발자국이 뒤섞여 있었어요. 누군가 최근에 이곳에 왔다는 증거였습니다. 명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자국이라고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은호는 발자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플래시가 터지자 발자국의 형태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은호는 발자국과 명수의 신발을 비교했습니다. 크기가 달랐어요. 명수의 신발보다 훨씬 큰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이 발자국은 훨씬 큽니다. 적어도 280는 돼요.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우의 신발 사이즈가 280이었어요. 아들은 키가 크고 발이 컸습니다. 신발을 살 때마다 사이즈를 찾기 어려워했어요. 명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어요. 자기가 문을 잠그는데 누가 들어올 수 있냐고. 열쇠는 항상 자기가 가지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은호는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창문 근처로 다가갔어요. 창틀에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떼어냈어요. 천 조각이었습니다. 검은색 면 천이었어요. 가장자리가 찢어져 있었고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어요.
정희는 1,000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천을 손가락 사이로 비벼봤습니다. 촉감이 익숙했어요. 이거 현우 잠바에서 떨어진 조각 같아. 정희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현우는 검은 잠바를 자주 입었어요. 두툼한 면 소재의 잠바였습니다. 사라지던 날도 그 잠바를 입고 나갔어요. 정희는 그 잠바를 직접 샀습니다. 백화점 세일 기간에 아들을 위해 골랐던 옷이었어요. 은호는 명수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명수는 눈을 피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일주일 전쯤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종탑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와봤는데 문은 잠겨 있었고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은호가 물었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누가 믿겠습니까? 저도 꿈인 줄 알았어요. 은호는 종탑을 한 바퀴 돌며 살폈습니다. 벽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한쪽 벽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좀 보세요. 벽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긁은 듯한 희미한 글씨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희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은호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어요. 정희는 벽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친 벽면이 손끝에 닿았어요. 글씨는 서툴렀지만 필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현우의 글씨였습니다. 정희는 울먹이며 벽에 이마를 댔습니다. 5년 만에 찾은 아들의 흔적이었어요. 아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엄마를 생각했어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명수는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후회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은호는 정희를 부축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정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희를 조심스럽게 부축했어요. 밖으로 나오자 명수가 서둘러 문을 잠갔습니다. 그는 정희와 은호를 돌아봤어요. 더 이상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명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어딘가 초조해 보였어요. 정희와 은호는 교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손목시계를 꺼내 쓰다듬었어요. 시계는 여전히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대답 대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그때 정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 엄마. 정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았어요. 5년을 기다린 목소리였습니다. 현우야, 현우야, 너야. 하지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꺼진 전화였습니다. 은호는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안심시켰어요. 이 번호로 역추적해 볼 거라고 구청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멀리서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확실하지 않았어요. 바람 소리인지 환청인지 정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호는 구청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파일 박스가 놓여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박스였습니다. 은호는 조심스럽게 파일들을 꺼냈어요. 마을회관 CCTV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5년 전 자료였어요. 당시 경찰이 한번 확인했지만 특별한 게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그 파일을 다시 복원하기로 했어요.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흑백 영상이 나타났어요. 화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밤이라 더욱 흐릿했어요. 은호는 영상을 천천히 돌려봤습니다. 2020년 10월 9일 밤 10시 마을회관 앞 도로가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10시 40분 한 남자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체격이 현우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은호는 영상을 멈추고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우산과 모자 때문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교회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11시 영상에 이상한 점이 포착됐습니다. 화면이 잠깐 흔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카메라를 건드린 것처럼. 그리고 몇 초 동안 화면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은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술 담당자에게 물어봤어요. 담당자는 영상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거 누가 카메라 전원을 껐다 켠 것 같은데요? 은호는 놀랐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녹화를 중단시켰다는 뜻이었어요. 몇 분 동안 꺼져 있었나요? 정확히 23분이요. 11시부터 11시 23분까지 녹화가 안 됐어요. 은호는 메모했습니다. 그 시간대가 정확히 종소리가 울렸다는 시간이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 시간을 숨기려 했던 거예요. 은호는 CCTV 위치를 확인하러 마을회관으로 갔습니다. 회관 건물 모퉁이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어요. 그는 사다리를 가져와 카메라 근처를 살폈습니다. 카메라 뒤쪽에 낡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전기공사 2019 17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은호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회관 관리인을 찾아가 물었어요. 관리인은 70대의 할머니였습니다. 기억력이 좋았어요. 은호가 스티커 사진을 보여주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아요. 그때 전기 공사한다고 사람들이 왔었지. 카메라도 점검한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2명이었어요. 한 명은 나이 든 사람이고 한 명은 젊은 사람이었지. 젊은 사람은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어요. 은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키가 큰 젊은 남자. 현우일 수도 있었어요. 혹시 그 젊은 사람 얼굴 기억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쓰잖아요. 은호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단서가 필요했어요. 그는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는 집에서 아들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장에서 현우의 노트를 꺼냈어요. 대학 노트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메모들이 나왔어요. 대부분은 회사 업무 관련 메모였습니다. 공사 일정, 예산,
자재 목록 같은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뒤쪽 페이지에 이상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폐기물 불법 처리 의심, 청원산업단지 3구역, 확인 필요. 정희는 그 메모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현우가 뭔가를 조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위험한 일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은호였어요. 정희는 메모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은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현우 형이 내부 고발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게 실종 원인일 수 있어요.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옳은 일을 하려다 사라진 거였어요. 그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은호는 곧장 산업단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구청 환경과에 기록을 요청했어요. 며칠 후 자료가 나왔습니다. 2019년 청원산업단지 3구역에서 불법 폐기물 처리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어요. 신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은호는 신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19년 10월 10일, 현우가 사라지기 하루 전이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회사의 불법 행위를 발견했어요.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걸 막으려 했던 거예요. 은호는 당시 회사 임원진 명단을 찾아봤습니다. 어줄 청원개발의 대표이사는 김태준이었어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경력을 살펴보니 과거 여러 회사를 거쳤더군요. 그중 몇 곳은 비리로 문을 닫았습니다. 은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김태준의 과거를 조사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태준은 30년 전 이름을 바꿨습니다. 원래 이름은 이재훈이었어요. 은호는 그 이름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이재훈, 정희 아주머니의 남편 이름이었어요. 은호는 서둘러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은호는 불안해졌습니다. 차를 몰고 정희의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은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이 뒤집혀 있었고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아주머니, 은호가 소리쳤습니다.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은호는 달려갔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다가갔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보였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정희와 그녀의 남편이었어요. 3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야, 현우 아버지가 살아있대. 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30년 전 그 사람이 집을 나간 뒤 사망 신고가 됐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지. 나는 그렇게 믿었어. 그런데 정희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어요. 누군가 집에 침입했어. 편지를 가져갔어. 현우가 보낸 편지. 은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편지가 사라져 있었어요. 탁자 위에 있던 편지가 없었습니다. 혹시 누가 들어오는 걸 봤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 보러 나갔다 왔는데 이렇게 돼 있었어.
은호는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손을 저었어요. 안 돼. 경찰이 개입하면 현우가 위험할 수 있어. 은호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혼자 힘으론 안 돼요. 도움이 필요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종탑이 보였어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정희는 손목시계를 꺼냈습니다. 현우의 시계. 그녀는 시계를 쥐고 결심했어요. 현우를 찾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다시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어요. 땡땡땡 3번의 종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종탑을 바라봤어요.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희와 은호는 다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최명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명수에게 직접 물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명수는 교회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정희와 은호를 보자 빗자루를 세웠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관리인님, 5년 전 10월 9일 밤에 대해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 안 나요. 오래됐잖아요. 정희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그날 여기 왔어요. 분명히 왔어요. 명수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은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CCTV 사진을 보였어요. 이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현우 형일 수도 있어요. 명수는 사진을 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만 가주세요. 방해가 됩니다. 명수는 빗자루를 들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관리인님, 5년 전 그날 밤 현우가 정말 교회에 오지 않았나요? 명수는 정희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내 아들은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왜 손목시계가 종탑 앞에 있었어요?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회엔 오지 않았어요. 은호가 물었습니다. 명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대신 누군가 그 이름으로 기부를 했어요. 헌금 봉투에 이현우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희는 놀랐습니다. 현우가 교회에 헌금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들은 종교가 없었어요. 헌금 봉투가 어디 있어요? 명수는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와 은호도 따라 들어갔어요. 명수는 사무실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봉투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 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예요. 명수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겉면에 이현우라고 쓰여 있었어요. 하지만 글씨가 달랐습니다. 현우의 필체가 아니었어요. 정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돈은 없었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은호가 봉투를 자세히 살폈어요. 그리고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지문이 있어요. 봉투 모서리에 희미한 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호는 사진을 찍었어요.
이 지문을 분석하면 누가 봉투를 만졌는지 알 수 있어요. 명수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빼앗으려 했어요. 그거 교회 물건이에요. 가져갈 수 없어요. 하지만 은호는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증거예요. 경찰에 제출해야 해요. 명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희와 은호는 교회를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은호가 말했어요. 아주머니, 뭔가 이상해요. 관리인님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정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명수는 뭔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구청으로 돌아가 지문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아는 감식 전문가에게 부탁하기로 했어요. 며칠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정희는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종소리를 들었어요. 때로는 진짜 종소리였고, 때로는 환청이었습니다. 구분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정희는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였어요.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어요. 어둠 속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어요. 정희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혹시 현우일까? 그녀는 현관문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현우가 아니라면? 정희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은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녹아들어갔어요. 정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은호에게 전화했어요. 은호는 곧장 왔습니다. 아주머니, 집 주변을 살펴볼게요. 은호는 집 주위를 돌며 흔적을 찾았습니다. 뒷마당에서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큰 발자국이었습니다. 축축한 흙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 발자국 종탑에서 본 것과 같아요. 은호가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현우가 집에 왔던 거예요. 하지만 왜 들어오지 않았을까? 은호는 발자국을 따라가 봤습니다. 발자국은 집 뒤쪽 숲으로 이어졌어요. 하지만 숲 입구에서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추적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문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정희는 서둘러 구청으로 갔습니다. 은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는 서류를 건넸어요. 아주머니, 이거 보세요. 서류에는 지문 분석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헌금 봉투에 남은 지문은 현우의 것이 아니었어요. 낯선 사람의 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지문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었어요.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김태준. 정희 남편의 새 이름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은호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어요. 아주머니, 괜찮아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고 현우의 실종과 연관돼 있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사람이 현우를 어떻게 한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것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더 조사해야 해요. 김태준을 찾아야 해요. 은호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남편. 그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 왜 아들을 해친 걸까? 그날 밤 정희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젊은 날의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당신 왜 이랬어? 정희는 사진에 대고 물었습니다. 물론 대답은 없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닫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가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종소리였어요. 3번 울렸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열었어요. 종탑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종탑만이 우뚝 서 있었어요.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음 날 은호는 구청 기록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에 있는 오래된 공간이었어요. 먼지 냄새가 났고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벽면에는 철제 서가가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은호는 의jul청원 개발 관련 문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록이 필요했어요. 1시간을 뒤지다가 낡은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청원산업단지 불법 폐기물 처리 의혹 마이너스 내부 제보 문서. 은호는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장에 제보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익명 제보자 A-2019년 10월 8일. 제보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의jul청원 개발이 산업단지 건설 과정에서 유해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거예요. 토양 오염이 심각했고 지하수까지 오염됐다고 했습니다. 은호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보자는 회사 내부 직원이었어요.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사진도 찍었다고 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인 10월 9일 제보자와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약속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어요. 조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은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보자 어가 현우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현우가 사라진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은호는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담당자를 찾아갔어요.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아직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라는 50대 남자였어요. 은호가 서류를 보이자 김 과장은 기억해냈습니다. 아, 이 사건. 기억나요. 당시 난리였어요. 어떻게 종결된 거예요? 김 과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보자가 사라졌어요. 연락이 안 됐죠. 증거 자료도 없고 현장 조사를 해도 특별한 게 안 나왔어요. 회사 측에서 전부 정리해버렸거든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당시 회사 대표 김태준을 만난 적 있나요? 김 과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 번 만났어요. 무서운 사람이더군요. 압박이 심했어요. 조사를 빨리 끝내라고, 회사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위에서도 압력이 들어왔고요. 은호는 메모했습니다. 김태준이 조사를 방해했다는 증거였어요. 혹시 제보자 어가 누군지 아세요? 김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익명이었어요. 목소리로만 통화했죠. 젊은 남자였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은호는 현우가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김 과장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는 집에 있었어요. 은호는 발견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럼 현우가 회사를 고발하려다가 사라진 거구나. 네, 아주머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김태준이 그걸 막았을 거예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옳은 일을 하려다 희생된 거였어요. 은호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경찰에 알려야 해요. 이건 범죄예요.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경찰이 개입하면 일이 커질 거예요. 혹시 현우가 더 위험해지면 어쩌나 걱정됐습니다. 그때 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은호가 받자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은호 씨죠? 저는 경찰입니다. 충북경찰청 강력계 이민수 형사입니다. 은호는 놀랐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이현우 씨 실종 사건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은호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 후 이민수 형사가 정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인상이 날카롭고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형사는 신분증을 보이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우 씨 어머님이시죠?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희는 5년 전 실종 신고 때 이 형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형사였어요. 형사님, 왜 지금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이 형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현우 씨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제보예요. 정희와 은호는 놀랐습니다. 이 형사는 서류를 펼쳤어요. 일주일 전 익명의 제보자가 경찰서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현우 씨가 요양병원에 보호자 없이 입원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청원 요양병원입니다. 마을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어요. 이 형사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병원 입원 기록 사진이었어요. 환자 이름은 무연고 남성 38세로 돼 있었습니다. 이 환자가 기억을 잃은 상태로 5년째 입원해 있어요. 신원 확인이 안 됐대요. 정희는 사진을 보며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현우일까요?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일 함께 병원에 가시겠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도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이 형사는 더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 5년 전부터 수상했어요. CCTV가 조작된 흔적이 있었고 회사 측 진술도 앞뒤가 안 맞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수사를 닫았죠. 은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김태준에 대해서도 아세요? 이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김태준. 그 사람 경력을 조사해 봤어요. 과거 여러 회사에서 비리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증거를 인멸하는데 능숙해요. 매번 빠져나갔죠.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사님, 김태준이 제 남편이에요. 30년 전에 집을 나간. 이 형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신원 조회하다가 알게 됐어요. 이재훈에서 김태준으로 개명했더군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형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들을 찾을 거예요.
약속합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현우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5년 만의 재회. 정희는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창밖에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도 3번. 정희는 창문을 열었어요. 종탑을 바라봤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와 은호 그리고 이 형사는 청원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무들이 지나갔어요. 30분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3층짜리 낡은 병원이었습니다. 주변은 조용했고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3사람은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장을 만났어요. 50대의 여의사였습니다. 이 형사가 신분증을 보이며 설명했어요. 무연고 환자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내했습니다. 3층 병실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약품 냄새가 났어요. 원장이 한 병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에요. 302호실입니다. 원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가 하나 있었어요. 침대에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마른 체격이었고 머리카락이 길게 자라 있었어요. 정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멈췄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은호가 정희를 붙잡았어요. 아주머니. 남자는 현우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얼굴 형태도 달랐어요. 현우가 아니었습니다. 이 형사는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무연고 환자는 없나요?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 무연고 환자는 이분 한 명뿐이에요. 정희는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은호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아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3사람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년간 쌓인 슬픔이 쏟아져 나왔어요. 현우야, 너 어디 있니? 엄마가 못 찾겠어. 은호는 정희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형사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제보자에게 다시 연락해 볼게요.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보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꺼져 있었어요. 차는 정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이 형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찾을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이 형사와 은호가 떠난 후 정희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전함이 밀려왔어요. 5년간 버틴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정희는 밥을 먹지 못했어요.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였어요. 정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정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두드리는 게 아니라 부수려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겁이 났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습니다. 정희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이 남자의 얼굴을 비췄어요. 김태준이었습니다. 정희의 남편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재회가 아니었어요. 침입이었습니다. 김태준은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강인해 보였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있었고 머리는 휘어졌어요.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정희. 김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뒷걸음질 쳤어요. 왜 여기 온 거야? 당신 30년 만에. 김태준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정희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경찰 부를 거야. 김태준은 재빨리 정희의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핸드폰이 깨졌습니다. 당신 미쳤어? 왜 이래? 김태준은 정희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현우를 찾지 마. 그만둬. 정희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 아들이야.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거야? 김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현우가 너무 깊이 파고들었어. 정희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현우를 해친 거야? 김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희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 들어. 현우는 안전해. 내가 보호하고 있어. 거짓말. 어디 있어? 내 아들 어디 있어? 정희는 소리쳤습니다. 김태준은 정희의 입을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당장. 김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놓인 편지를 보았어요. 현우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김태준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가져갈게. 안 돼. 정희는 편지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은 그녀를 밀쳤어요. 정희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김태준은 편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향해 걸었어요. 문 앞에서 멈춰 정희를 돌아봤습니다. 미안해, 정희.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김태준은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찾을 수 없고 남편은 적이 됐으며 편지마저 빼앗겼어요. 정희는 현우의 손목시계를 꺼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아들의 흔적이었어요. 시계를 꼭 쥐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늦었구나. 미안해. 정희는 눈물 속에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밤은 깊어갔고 집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에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도 3번.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희망이 아니라 슬픔처럼 들렸어요. 정희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종탑을 바라봤어요.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 정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새벽 3시 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땡땡땡. 정희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종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 종소리는 달랐습니다. 더 또렷하고 더 간절했어요. 마치 누군가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종탑을 바라봤어요. 종탑에 불빛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정희는 재킷을 걸쳤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새벽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정희는 빠르게 걸었어요. 교회로 가는 길은 가팔랐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교회에 도착하자 종탑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 한 사람이 종 앞에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이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현우야? 그 사람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아니었습니다. 김태준이었어요. 정희는 실망했습니다.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당신 왜 여기 있어? 김태준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정희 미안해. 미안하긴. 내 아들 어디 있어? 김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종을 가리켰어요. 이 종을 내가 쳤어. 내가 오길 바랐어. 정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를 부른 거야? 김태준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정희가 잃어버린 편지였어요. 이 편지 내가 썼어.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김태준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현우 필체를 흉내냈어. 내가 찾길 멈추길 바랐어. 그래서 종소리를 들으라고 했지. 하지만 김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어. 계속 찾았어. 나는 두려웠어. 정희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거짓말쟁이. 내 아들 어디 있어? 김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우는 살아있어. 정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있어? 당장 말해. 김태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는 30년 만에 남편의 눈물을 봤어요. 정희 현우는 나를 고발하려 했어. 회사 비리를 폭로하려 했지. 나는 막아야 했어. 회사가 무너지면 나도 끝이었어. 그래서 내 아들을 어떻게 한 거야? 김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년 전 그날 밤 현우를 만났어. 종탑에서 설득하려 했어. 그만두라고 했지. 하지만 현우는 듣지 않았어.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김태준은 손을 떨었습니다. 다투다가 현우가 계단에서 넘어졌어. 머리를 다쳤어. 나는 놀랐어. 병원에 데려가야 했는데 두려웠어. 경찰이 오면 모든 게 드러날까봐.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김태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죽이지 않았어. 살렸어. 아는 의사에게 부탁했어. 비밀리에 치료받게 했어. 그럼 지금 어디 있어? 김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청원 요양병원이야. 내가 어제 간 그 병원.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 본 환자가 현우가 아니었는데. 거짓말. 우리 그 병원 갔어. 현우 없었어.
김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2호가 아니야. 201호야. 원장한테 돈을 줬어. 다른 환자를 보여주라고 했어. 정희는 분노와 안도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5년간 속았어요. 당장 데려갈 거야. 정희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이 그녀를 막았어요. 정희 기다려. 현우는 기억을 잃었어. 사고 후유증이야. 나를 기억 못해. 너도 기억 못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 내 아들이야. 데려갈 거야. 김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어. 정희는 김태준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남편. 아들을 해친 남편. 용서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도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당신 5년 동안 혼자 그 비밀을 안고 살았구나.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 현우가 나를 부르는 꿈. 나는 겁쟁이야.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어요. 가자. 지금 당장 병원으로. 김태준은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종탑을 내려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어요. 정희는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호는 곧바로 차를 몰고 왔어요. 이 형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모두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 만에 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병원에 도착하자 원장이 나왔습니다. 이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201호 환자를 보여주세요. 진실을 숨기면 처벌받습니다. 원장은 당황했습니다. 김태준을 바라봤어요.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여줘. 이제 숨길 수 없어. 원장은 한숨을 쉬고 안내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어요. 201호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원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마른 체격이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희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현우야. 정희는 달려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는 눈을 떴어요. 천천히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눈엔 인식이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현우야, 엄마야. 엄마. 정희는 울먹였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억상 실증입니다. 사고 후 뇌 손상으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을 찾았지만 아들은 그녀를 몰랐어요. 은호가 다가왔습니다. 현우를 봤어요. 대학 동기였던 친구. 은호도 눈물이 났습니다. 형나야, 은호야. 현우는 은호도 몰랐습니다.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이 형사는 김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준 씨, 동행해야겠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해요.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현우를 바라봤어요. 현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현우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김태준은 돌아섰어요. 이 형사와 함께 병원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5년 만의 재회였지만 완전한 재회는 아니었어요. 아들은 그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현우야,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앞으로 매일 올게. 기억 안 나도 괜찮아. 엄마는 널 기다릴 거야. 현우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느끼는 것 같았어요.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정희는 현우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눈물이 아들의 얼굴에 떨어졌어요. 엄마가 늦었어. 미안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킬게.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정희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록 아들이 기억하지 못해도 함께 할 수 있었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매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아침 9시면 201호 병실 문을 열었어요. 현우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현우야, 엄마 왔어. 정희는 항상 똑같이 인사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처음엔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현우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학교 다니던 이야기, 함께 여행 갔던 이야기, 사진 앨범도 가져왔어요.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내가 5살 때야. 놀이공원 갔을 때 찍은 거지. 넌 롤러코스터 타고 싶어 했어. 현우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지만 무언가 느끼는 것 같았어요. 은호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대학 때 사진을 가져왔어요. MT 사진, 축제 사진, 졸업 사진. 현우와 은호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형, 우리 정말 친했어. 맨날 같이 다녔지. 현우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사진 속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올 수도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꾸준한 자극과 사랑이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현우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어 가져왔어요. 어느 날 정희가 손목시계를 보여줬습니다. 현우의 시계였어요. 이거 기억나니? 내 입사 선물이었어. 엄마가 사준 거야. 현우는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시계 뒷면을 봤습니다. 새겨진 글씨를 읽었어요. 현우에게 2015년 입사 축하 마이너스 엄마가.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놀랐어요. 현우가 처음으로 감정을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현우야, 괜찮아?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 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정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 듣는 현우의 목소리였어요. 그래, 엄마야. 엄마. 정희는 현우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현우도 천천히 팔을 들어 정희를 안았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그날 이후 현우는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어 하나하나였어요. 엄마, 물, 밥. 하지만 점점 문장이 됐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은호, 반가워. 오늘 날씨 좋네요. 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했어요. 사랑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현우는 휠체어에 앉아 산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희가 휠체어를 밀었어요. 병원 정원을 돌았습니다. 현우야, 봄이 왔네. 꽃이 피었어. 예뻐요, 엄마. 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벅찼어요. 아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정희는 현우를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현우가 사라졌던 그 교회, 종탑이 있는 교회. 현우는 종탑을 올려다 봤습니다. 무언가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저기 뭔가 익숙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왔었어. 5년 전에. 현우는 종탑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떠오르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최명수가 나왔습니다. 그는 현우를 보고 놀랐어요. 현우 씨 살아계셨군요. 명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모르는 척 했습니다. 겁이 났어요. 정희는 명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관리인님,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명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도 5년간 죄책감에 시달렸던 거예요. 정희와 현우는 종탑 앞에 섰습니다. 정희가 물었어요. 현우야, 종소리 듣고 싶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수가 종탑 문을 열었어요. 정희와 현우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계단이 좁고 가팔랐지만 현우는 엄마의 손을 잡고 올랐어요. 3층에 도착했습니다. 종이 있었어요. 거대한 구리종. 명수가 종추를 풀었습니다. 현우 씨가 울려보세요. 현우는 밧줄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당겼어요. 종이 울렸습니다. 땡. 맑은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땡. 두 번째 소리.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땡. 세 번째 소리. 현우는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희미한 기억이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와 다퉜던 기억, 넘어졌던 기억, 그리고 엄마를 그리워했던 기억. 엄마. 현우는 정희를 돌아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날의 종소리는 미안하다는 뜻이었어요. 정희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현우가 벽에 새긴 글씨. 엄마 미안해. 아들은 그때 이미 엄마를 생각했던 거예요. 정희는 현우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5년간의 슬픔, 그리움, 고통이 모두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종소리는 계속 울렸습니다. 바람에 실려 멀리까지 퍼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두들 창밖을 내다봤어요. 종이 다시 울리고 있었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은호도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어요. 친구가 돌아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형사도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건이 마무리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김태주는 구치소에서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에게,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정희와 현우는 종탑을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스했어요. 정희는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야, 이제 집에 가자. 네, 엄마.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을길을 따라 집으로 향했어요. 길가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봄이었어요.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용서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픔을 기억하면서도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거라는 걸. 5년을 기다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기다림이 아들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현우도 생각했습니다. 비록 기억은 희미하지만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있다는 걸. 엄마의 손을 잡으면 안심이 됐어요. 이유는 몰랐지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시골집이었어요. 정희가 5년간 혼자 살던 집, 이제 둘이 살게 될 집이었습니다. 정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현우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현우는 집을 둘러봤습니다. 낯설었지만 편안했어요. 엄마, 우리 여기서 살아요? 그래, 앞으로 여기가 우리 집이야. 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현우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저녁 식탁에 둘이 앉았습니다. 5년 만에 가족 식사였어요. 정희는 밥을 현우 그릇에 담았습니다.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엄마. 현우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입 먹었어요. 맛이 익숙했습니다. 왜인지 눈물이 났어요. 엄마 이 맛 좋아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둘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현우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앞으로의 계획, 함께할 일들, 천천히 회복해가는 이야기. 현우야,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엄마는 기다릴 거야. 평생 기다릴 거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도 기억하려고 노력할게요. 엄마를, 우리를 기억하고 싶어요. 정희는 현우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희는 현우를 방으로 안내했어요. 현우의 방이었습니다. 5년간 그대로 보존된 방. 여기가 내 방이야. 푹 자. 네, 엄마. 잘 자요. 정희는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정희는 창가로 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종탑도 보였어요.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희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는지 몰랐어요. 하늘에, 종탑에,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들리는 것 같았어요. 3번. 이번엔 작별 인사 같았습니다. 긴 여정의 끝이었어요. 정희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5년 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꿈을 꿨습니다. 현우가 어렸을 때 꿈이었어요.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꿈. 현우가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도 웃고 있었어요. 꿈속에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3번.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정희는 눈을 떴어요.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나갔어요. 현우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현우야, 일찍 일어났네. 네, 엄마. 잘 잤어요. 정희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어요.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뭐 할 거예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산책하자. 마을을 돌아보자. 천천히 함께.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 따뜻한 손, 5년을 기다린 손이었어요. 창밖으로 종탑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정희는 종탑을 바라봤습니다. 그날의 종소리. 이제 그 소리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기다림의 끝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용서란 있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면서도 끝내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희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날의 종소리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어머니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강했고 용서는 시간보다 깊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날의 종소리처럼 언젠가 당신에게도 희망의 종소리가 울릴 것입니다.